안녕하세요. 해커스 형법, 형소법 강사 이우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2026년 군무원 채용시험 7급 형법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급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박스 문제 같은 걸로 좀 난이도를 조정하려고 했는데 막상 출제된 그런 판례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역시 시간을 조금 잡아먹는 문제들, 좀 긴 거 빠르게 읽고 OX를 판단하는 이런 실력이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1번은 이제 방조범에 대한 건데, 1번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러하여금 무면허 운전을 하게 한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의 방조범이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방조범이 되죠. 운전면허 없는 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했다는 건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무면허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므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 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담당 의사들은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되는데, 이건 이제 그 유명한 보람의 병원 사건이죠. 이건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했던 이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3번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 정보를 서버에 보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 폴더에 담아둘 수 있게 한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범이 된다 이거죠. 방조범이 된다고 봤다. 1, 2, 3번이 다 이제 방조범이 되는 건데 안 된다고 낸 거고, 4번은 백화점의 이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 매장에 관한 상품 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 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이제 소위 말한 짝퉁이 새겨진 이런 상품이 진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 위반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죠. 그 다음에 2번 과실범의 공동정범. 우리 판례는 행위 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는데, 1번 터널 공사 착공을 도급받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이 각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각자 과실이 있다는 거죠. 열차 전복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두 사람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뭔가 범행을 같이 할 것을 다 공모할 것까진 필요 없습니다. 그죠? 행위만 같이 하는 것을 의사가 상통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군용 지프차의 선임 탑승자가 운전병과 함께 음주한 뒤 운전병에게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임 탑승자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지만 역시 그대로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된 거니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고요. 네, 3번 두 사람이 함께 담배를 피운 후 분리수거장 부근에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였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실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되는데, 자, 이 판례에서는 우리 판례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가 각자의 각각의 이런 꽁초 투척 행위가 각각의 과실을 가지고 따로따로 실화죄가 성립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정범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이걸 동시범으로 본 것도 아니고 공동정범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습제 살균기 사건에서 그죠?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살균제 제조 판매자와 PHMG 성분,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성분이 다르죠? 성분이 다른 두 가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자는 서로 유사한 위험 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두 집단 사이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돼 있는데, 맞아.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 서로 간의 행위를 같이 하겠다 이런 전혀 공모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행위를 같이 하겠다는 이런 공모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때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유명한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강간강제추행. 1번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습추행이죠. 기습추행 같은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강간죄 성립을 판단할 때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선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노래방 도우미 강간죄 사건입니다. 노래방이라는 공간이 문만 열고 나가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왜 사력을 다해서 도망가지 않았냐? 그래서 강간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했던 게 예전의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판례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거죠.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정을 봐서 너무나 겁을 많이 먹고 있으면 도저히 그런 걸 그런 저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3번. 강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강금행위는 강간미수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단이 되면 이제 상상적 경악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원래 이제 강간의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전형적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고 강금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강금죄는 성립하게 되는 거다. 별죄가 된다. 실경이 될지 상경이 될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만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에 객체된다. 아니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성관계를 할 때 한쪽 일방이 원하지 않는데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간음을 했다면 강간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 아니라 점점 변화가 되었죠. 우리 판례 입장에 지금은 이런 이 혼인관계가 꼭 파탄관계에 이른 경우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혼인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의 착오에 대한 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니까 우리는 이제 판례에 따르면 법정적 부합설이 주로 되는 거죠. 1번. 피고인이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을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기 때문에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에 대한 살인죄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 2번도 방법의 착오로 보고 있죠. 그래서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동인의 처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을 공소외인의 식당에 놓아두었고 그 정을 알지 못한 공소외인의 장녀가 이를 마셔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장녀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장녀에 대한 살인죄,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살인 고의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보는 거고요. 네, 3번. 갑이 을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갑에게 상해의 범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과실상해죄 해당한다 돼 있는데 역시 이것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입니다. 내가 의도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칼을 찌른 거니까 이것도 이제 발생한 사실의 상해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도 갑이 형수 을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힘껏 후려쳤으나 등에 엎여있던 조카 병의 머리에 맞아 병이 사망했다면 역시 병에 대한 살인죄 성립이 되죠. 그럼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입니다. 그럼 판례 입장에 따르면 물론 실제 판례도 있고요. 판례 입장에 따르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범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5번 몰수 추증인데요. 1번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죄와 도박 계장 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을 취득한 경우 자 비트코인은 재산상 이익이죠. 따라서 형법 총칙상의 몰수 추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범죄수익은리규제법상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리규제법상으로는 몰수 추징의 대상이 재산상 이익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형법과 좀 다르다는 거 조심해 둬야겠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위 웹사이트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형법 48조 1항 2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시 이제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형법 48조 1항 2호 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몰수가 불능이 됐을 때 추징을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그 전제는 몰수 대상이었다는 건 인정이 돼야겠죠. 근데 아예 몰수 대상조차 아니었다면 추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네, 3번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의 보수를 받은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예금 채권은 재산상 이익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다. 돈을 직접 받았다면 재물이 되겠지만 채권을 취득했다는 건 재산상 이익에 불과해요. 따라서 피고인이 예금 계좌 송금을 통해 취득한 범행의 보수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될 수 없다. 재산상 이익이니까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4번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 매체의 전자 방식이나 자기 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 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도찰죄 같은 거 이런 게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대전화도 몰수할 수 있지만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죠. 임의적 몰수니까요. 그 다음에 6번 무고죄. 1번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를 교사 방조한 피무고자도, 그러니까 본인도 무고죄 교사 방조로서의 죄책은 부담할 수 있죠. 뭔가 제3자의 구성력 관행성, 위법성 책임, 책임까지 인정될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불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피무고자 본인도 그러한 이 정범의 불법에 종속해서 교사방조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무고죄의 기수 시기는 허위의 신고 사실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이며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기수에 이르렀다. 이미 이 신고가 이런 허위 신고 같은 게 도달하면 바로 기수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수사기관의 신문에 따라 타인의 범죄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는 자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이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죠. 고의를 좀 인정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4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형사 범죄 또는 징계 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럴 때는 처벌의 위험성, 그죠? 누군가가 처벌받을 위험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서 1번 여성 아나운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면 여성 아나운서 전체에 대한 집단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강용석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당시 강용석 국회의원이었죠. 강용석 씨가 그때 있었던 사건인데 요즘 인과관계가 좀 희석된다고 볼 수 있겠죠. 좀 이게 너무나 많은 집단이죠. 여성 아나운서라는 게 한두 명, 10대 명 이 정도가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아나운서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사건이다. 그 다음에 2번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1대1 비밀 대화를 할지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판례가 공연성에 대해서 전파 가능성 이론을 적용하고 있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모조지 위에 사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 인상, 말씨 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 가출하였으니 연락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을 작성 게시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지금 여기 써 있는 모조지인가요? 그죠? 이런 광고문 쓴 거, 이거는 이런 걸 출판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적어도 제본된 책 정도는 돼야 출판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4번 한 고등학교의 319 동지에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를 하게 하였다고 적시한 경우 이 고등학교의 교사는 총 66명이고 그중 약 37명이 319 동지에 소속 교사들이라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봐야 하고 319 동지에 소속 교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은 인정된다. 이건 전체 319 동지의 인원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충분히 인정된 사례다. 그래서 전체가 다 명예훼손을 당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는데 1번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실제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음에도 경찰 범죄 정보 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한 경우 이는 공전자 기록 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포함되죠.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신 대로 위조, 문서 위조랑 이런 전자기록, 위작은 좀 의미가 다르죠? 위조는 유형 위조만을 의미한다면 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은 무형 위조도 포함하죠.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내용을 그죠? 입력한 때도 성립한다는 거 기억을 해둬야겠고, 그 다음에 2번에 운전면허증도 공문서 부정행사죄 이거 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3번 현금 보관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현금 보관증의 본래 작성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므로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되는데, 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려면 그 문서가 용도가 특정된 문서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자가 특정된 문서여야 되는데 현금 보관죄는 용도가 특정됐다든지 또 사용자가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 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네, 4번 주민등록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변조한 뒤에 이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그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한 경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성, 고정성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 자체는 그죠? 원래 원본 문서도 없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이때는 당연히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위증죄죠. 위증죄 1번 형사사건에서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 증인에게 재판장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죠.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 내가 만약에 고지받았더라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을 텐데 그걸 몰라서 행사 못했다. 이게 이제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거죠. 이럴 땐 위증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 거부권 고지 의무가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 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재판장의 증언 거부권 고지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주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무고죄랑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겠고, 그러니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다는 게 이제 위증이 된다는 거예요. 4번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 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수를 한 경우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위증죄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판기일에서 한 번 선서하고 여러 개 위증을 했더라도 여러 개 사실을 위증했더라도 그냥 범죄는 일죄, 포괄일죄가 될 뿐이다. 그 다음에 10번 범죄 유형에 대한 건데 1번 도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후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준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도주원조죄 될 수 없다. 도주죄는 즉시범이에요. 기수 이후에는 그 도주원조를 할 수가 없어요. 도주원조가 될 수가 없다. 즉시범이고 기수에 이른 후에는 도주원조죄 안 된다. 그 다음에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쭉 써 있는데 내란죄도 우리 판례가 즉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범이라는 부분이 틀렸죠? 3번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구한다. 이게 맞죠? 일시적으로 한 체포한 경우에는 그냥 체포 미수가 된다라는 판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헌범이므로 그렇죠? 위헌범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 판례인데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 도달은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입니다. 협박죄 미수예요. 그러니까 겁은 안 먹어도 상관없지만 해악의 고지의 내용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인식만 하면 기수인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인식을 못했다거나 의미를 알지 못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협박의 미수가 된다. 그 다음에 11번 위법성 조각사유 기억 보시면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위법한 공무집행을 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고요. 공무집행방해는 어떻게 됩니까? 폭행만 가했다. 그러면 아예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없다라는 거 항상 비교해 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니은 갑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의 와중에 피해자가 갑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 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 갑의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없다. 이건 자초위난행위죠. 자초위난행위다. 위법성 조각되지 않죠. 이미 자신이 위법한 행위를 시작했고 상대방이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정당방위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디귿
갑이 자신의 아버지 A에게 A 소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했는데 그 후 A가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갑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 사망한 명의자 A의 승낙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추정적 승낙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이건 처벌되겠죠. 사문서 위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갑과 을이 교통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을의 승낙을 받은 갑이 을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을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갑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상해죄 위법성이 조각된다 되는데 지금 이건 보험사고를 위한 피해자의 승낙이기 때문에 이건 사회상규에 위반됩니다. 이건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을도 틀렸고 그다음 미음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싸움 중에 일어난 행위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싸움 중에 일어난 행위는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업무방해죄 1번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이건 업무라고 볼 수 없죠. 여러분 또 조심하실 건 또 현수막을 설치하는 건 무조건 업무가 아니다? 그건 아니죠. 여기 나오는 대로 그죠?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서 한 건 이제 업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 두고 그 다음에 2번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워 공무원의 민원 접수 수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맞는데 업무방해죄 안 되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공무는 제외하죠. 공무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불가벌이 될 수밖에 없다. 3번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두 번째 줄에 그죠? 홈페이지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임의로 변경한 거. 임의로 변경한 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죠. 근데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 패스워드 같은 거 알려주지 않은 건 그건 이제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4번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액의 지연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사를 폈다. 요건 업무방해 된다. 그죠? 거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죠. 그다음 명예훼손죄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307조 2항의 허위사실 역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죠.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더라도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허위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 다소 과장된 표현 뭐 이런 것들은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행위 과정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31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3번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의 경우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글을 그죠?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범행이 종료되는 거예요. 범행이 종료되는 거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었죠. 그래서 글을 게시한 때부터 공소시효도 진행할 테고. 네, 4번은 거꾸로 돼 있어요. 307조 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하는 사실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을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죠.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허위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서 봐야겠죠. 이게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14번 죄수 판단 기억.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자기 범인 직무유기죄와 자기 범인 범인 도피죄가 모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자기 범인 범인 도피죄만 성립된다 라고 판시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이게 실체적 경합관계, 상상적 경합관계가 서로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전형적인 판례니까 다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디귿 재물을 강취한 후에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죠. 근데 강도살인죄라든지 존속살인죄는 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보통 살인죄가 문제가 된 경우라면 그때는 그냥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떠올려 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리을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지금 사기죄 피해자, 배임죄 피해자가 각각 다르죠? 행위 자체도 다르고 각각 다르니까 따로따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 미음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구성요건, 보호법액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따로 별죄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기억은 강제추행죄에는 기습추행이 포함됩니다. 기습추행이 포함돼도 셋째 줄에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폭행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력을 불문한다. 그래서 이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강간죄 폭행협법보다 좀 이제 완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죠.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행의 착수만 인정된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됩니다. 디귿 중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한 내심의 의사다. 상대방이 지금 꽐라가 됐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리을 위계에 의한 가늠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가늠행위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옛날 판례 입장이에요. 한정되는 게 아니라 가늠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가늠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뭐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성관계를 갖겠다고, 그죠? 조건 만남, 돈 주겠다고 성관계 하는 이런 경우, 근데 돈을 안 줬다, 안 주려고 했었다. 그것도 이제 위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런 것들은 이제 위계에 의한 가늠죄가 안 됐는데 이제 판례 입장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미음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를 실행하던 도중 범행 현장에 있던, 그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은 다음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 다음에 계속 강간행위를 이어갔다 이거죠. 이럴 때는 특수강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특수강도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특수강도 강간죄.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 1번 일반인의 출입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행위자의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의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요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 이제 평온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들어갔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심의 그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추정적 의사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 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죠. 제가 새 들어 사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집주인이 내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멋대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나를 내쫓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강제 집행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하여 구획 또는 통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로 하더라도 요거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려면 건조물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여기 이제 반대로 인적 또는 뭐 담 같은 게 설치돼요. 담이라든지 뭐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서 외부와 좀 구별돼서 남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정도로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일 전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자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었다면 피해자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주거 침입죄가 된다. 요 담장과 이 창 사이 요런 데가 위호지가 될 수 있겠죠? 담이 있으니까. 그러면 꼭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거 침입죄가 기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조심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금지착오. 우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벌하지 않는 금지착오죠. 1번 광역시 의회 의원이 선거 구민들에게 의정 보고서를 배부하기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 보고서를 배부했다면 배부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면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례인데 2번 보시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이제 가진 지식이라든지 이런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유사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이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를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서 구조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따르면 자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로 갑니다. 근데 갑의 착오는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로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네, 아닙니다. 이건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입니다. 사실의 착오로 가야 돼요. 사실의 착오로. 좋습니다. 이분설이 뭔지 뭐 이거 기억해야죠. 지구의 법 뭐 이렇게 예전에 설명드렸었는데 그죠? 네, 4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법률의 부지입니다. 법을 몰랐다. 우리 판례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하지 않죠. 18번 신용카드 범죄. 1번 대금 결제를 위해서 가맹점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해서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유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흡수돼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사문서 위조 이거 전표에 서명하고 이걸 또 제시하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범죄 행위에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신용카드 부정행위에 일반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그렇죠. 이건 다 피해자도 다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각각 따로 범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서 그러니까 사칭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대출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 외에 별도의 절도죄가 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뭐 이런 거 따로따로. 그러니까 본인의 카드를 돈도 안 갚을 생각으로 이렇게 발급받은 거랑 좀 다르다는 거 좀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물품 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 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 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이거 미수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미수고 문제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미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 됐던 사건이에요. 이것도 유명한 판례니까 그죠? 서명한 사실도 없고 최종적으로 매출 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 그 다음에 책임 능력 1번 평소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인 충동 조절 장애를 가진 자가 범행 당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정상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질환이므로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이런 충동 조절 장애, 소화 기호증 이런 건 원칙적으로는 심신장애로 보지 않아요. 정도가 심하다거나 다른 사유와 경합하거나 뭐 이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만 심신장애에 해당하니까 1번이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걸 이제 자유로운 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이 아까 1번에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소화기호증이라든지 충동조절장애 다 마찬가지다. 여지는 있을 뿐이다. 4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설정 행위 자체에서 찾는 학설이에요. 이게 술을 취해서 내가 용기를 얻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부터 이때 실행의 착수죠. 요게 이제 일치설 내지는 구성요건 모델이라는 거죠. 이에 의하면 책임 능력이 존재하는 원인 설정 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구성요건적 행위 정형성을 무시하여 죄형 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술을 먹는 게 살인의 실행의 착수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 어떤 입장이다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학설의 문제죠. 학설의 문제니까 구성요건 모델, 뭐 예외설 이런 것과 불가분적 연관설 이것과 좀 조심해서 좀 비교해둬야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뇌물죄 기억.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뇌물의 가액과 추징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비용 이런 것들은 추징할 뇌물 액수에서 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니은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 수수죄가 성립해야 함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뇌물 공여죄, 뇌물 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건 맞는데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쪽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이렇게 되는데 끝에 두 번째 줄에 지위를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단순히 친구나 친족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이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해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 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에 임용이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해요. 사실상 공무원. 그래서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때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공무원 이론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건 이건 그냥 뇌물의 소비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공지하지 않습니다. 추징액수나 뭐 이런 데서 공지하지 않아요. 뇌물을 소비한 방법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21번 신분범 공범 관련해서 1번 동업관계가 없는 자가 비신분자로서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비신분자에 대해서 형법 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죠. 연대작용을 하는 거죠. 비신분자에게 신분자의 신분이.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57조 2항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주체될 수 있다. 그렇죠? 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 같은 게 없어요. 그죠? 어차피 정당인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그죠? 임용직 공무원과 함께라면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공직선거법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법상 각 기부행위 위반의 죄는 같은 법에서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들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되는데 얘는 열거 규정이고요. 그리고 각각 신분에 따라서 형량, 범죄 구성요건 이런 걸 따로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이제 33조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4번은 이제 군인과 군인 아닌 자, 신분자와 비신분자 같이 하는 거 이제 33조 적용되는 거고 그 3번이 좀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 부분만 조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 사기죄 보시면 1번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해도 사기죄 성립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 받은 게 있어. 근데 쓸데없는 걸 쓰레기 같은 걸 산 거죠. 그런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는데 마지막 쪽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그죠? 잘 했는데 그 하나 둘 셋 다섯째 줄에 공사 도급계약 당시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되는데 이것만으로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법규 위반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그 위에 그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망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기죄는 보통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국고손실죄 같은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판례였죠. 피고인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 회사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고의와 구속요건적 착오 1번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에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눌렀다면 살인의 고의 인정합니다. 그죠? 미필적 고의 충분히 인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이게 개괄적 과실 사례죠. 첫째 줄에 상해의 고의로 했으니까 이거 개괄적 과실 사례니까 단일의 상해 시사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번은 구체적 사실 착오 중 방법의 착오니까 법정적 부합성을 따라서 판단해주면 되겠고 4번은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고 볼 경우 학설이 방법의 착오에 대해서 구체적 부합성을 취한다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 부합성을 취해야 되겠죠. 갑이 을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했으나 을이 B를 A로 오인하여 B를 살해한 경우 갑은 B에 대한 살인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되는데 아니죠. 이 구체적 부합성은 방법의 착오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갑은 A에 대한 살인교사와 그죠? B에 대한 과실치사죄,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요거 이제 학설을 좀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4번 또 공범과 신분이 나왔는데요. 그죠? 1번 보시면 유명한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거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이게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는 33조 단서가 형법 31조 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요건 맞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신분이 있는 교사 한 번과 신분이 없는 정범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신분에 따라서 따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31조 단서가 33조 단서가 31조 1항에 우선해서 적용되니까. 그리고 2번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의 습벽이 없는 타인의 도박행위를 방조한 경우 얘는 상습범 그죠? 1번하고 연장선상에서 얘는 상습 도박 방조가 됩니다. 상습. 정범은 상습범이 아니라도 자기 스스로가 상습범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이 틀렸죠? 치과의사가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에게 무면허 치과진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면 치과의사도 교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범을 만들어냈잖아. 그지? 정범을 만들어냈으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한 행위는 요건 이제 필요적 공범이에요. 변호사 아닌 자가 있어야 되고 변호사 아닌 자가 적어도 둘 이상은 있어야 되니까 이게 필요적 공범인데 필요적 공범의 내부자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의 내부자 사이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필요적 공범의 내부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횡령죄 1번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라는 등으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역시 타인의 재물의 보관자로 보지 않았고 이것도 그냥 채무 불이행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 성립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 건 횡령의 그 구성요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3번이 이제 윤락업소하고 이제 포주 사례죠. 포주하고 윤락업소 여성의 경우에 윤락업소 종업원 이 사람이 이제 불법을 비교했을 때 포주의 불법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때 횡령죄를 인정합니다. 포주가 이 종업원의 돈을 꿀꺽하면 횡령죄 인정한다. 불법성 비교론 이렇게 되겠죠. 근데 4번은 이제 불법 원인급여죠. 뇌물로 전달해달라고 돈을 교부받았으니까 이게 불법 원인급여고 요거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탁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좀 예외적인 거고 4번이
불법 원임급의 오히려 원칙적인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군무원 관련해서 이제 수사직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은 뭐 면접까지 뭐 잘 하시고,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잘 준비해서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